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류의 조건입니다. 이 책은 2024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모녀 신간이자 1위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필름,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옮긴이는 정현님입니다. 이 책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자기계발서 바이블, 독자들의 출간 요청 세대로 18년 만에 복간된 책이에요. 저자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누적 1000만 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2006년 국내 출간 이후 오랜 시간 절판되어 중고거래를 통해 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연일 독자의 출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인류들의 행동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넓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응용이 가능한 숙달이며 숙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힘, 즉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을 체계화하여 나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며 어떠한 미지의 영역을 마주하더라도 단연 돋보이는 인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실용적인 자기 계발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막연하게 동경하며 부러워만 했던 인류가 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현실에 접목하여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자기계발 바이블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인류의 조건 중 인상적인 부분은 요약하는 힘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효율적인 일처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인생 자체가 아주 간명해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현상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박문호. 프롤로그. 이 책에서 제대로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것에 통달하는 비법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각기 다른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일관된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당신도 여러 활동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발견은 자신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저런 영역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도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면 기쁨과 성취감은 반감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면 설령 인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인생에서 당신만의 방식을 멋지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인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자신의 특기를 찾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선제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에 능숙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의 인생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숙달에 이르는 비결이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파악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 그 행위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면 인생 자체를 긍정할 수 있다. 자신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스타일을 표현 도구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충분히 맛보는 것이다. 결국 숙달에 이르는 비결은 당신의 인생을 충만함과 연결해줄 일종의 사다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먼저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제시하고 이어서 보편적 숙달법의 본질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경제 불황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개성과 창의성이라는 말에 지나친 기대를 건 나머지 자아를 잃고 헤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감으로써 세 가지 힘이 길러지며 당신을 괴롭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 제1장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 가지의 힘.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화하라. 어느 시대든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사회 구조의 변동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시대에는 부모 자신이 터득해온 노하우나 가치관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며 아이들은 이 발자취를 따라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대 간의 전수가 이루어지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거의 비슷한 방식과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주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보혁명을 핵심으로 한 세계적인 사회 구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거품 경제가 가져온 사회적 윤리 규범의 붕괴와 불황의 장기화로 어른들조차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에 관한 판단에 자신감을 잃었다. 부모 세대로부터 계승받을 미덕이 없는 사회는 당연히 불안정하다. 비록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더라도 무언가를 전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젊은 층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성세대의 확신과 공통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이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원시 시대에서나 필요한 생물학적 생명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생물학적 생명력이야말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 이 사실을 전제로 두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살아가는 힘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나 일은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적지 않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을 꽤 여럿 만났다. 그 중에서 유독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필리라는 이란 사람이었다. 필리와 나는 우리 집 근처의 역에서 처음 만났다. 필리가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필리가 나를 자기 아파트에 초대했고 맛있는 카레를 대접받게 되었다. 필리와 나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일본어로 대화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고 나는 경이감을 느꼈다. 필리는 영어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나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필리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해서 읽고 외웠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실전 회화를 연습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필리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내게 질문했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필리가 내게 선보인 적이 있었다. 내가 어디에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필리는 시비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에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라는 심플한 대답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샐러드 종류는 만들기 쉬워서 한 번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했다. 반복 연습을 통해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훔치는 힘. 이란 사람들 모두가 필리처럼 능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필리와 같이 지내던 고향 친구만 해도 상당 기간 필리에게 얹어 살았다. 반대로 필리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듯 했다. 특정 분야에서만 보이는 자신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필리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숙달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훔치는 힘을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원칙은커녕 방법론으로서의 훔치는 힘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본래 의미는 배우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가르침이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 반대로 가르침이 없어도 배움이 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이라 하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관계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는 훔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문법과 예의에 맞는 말로 찬찬히 배울 수 없을 때 혹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득하고 싶을 때야말로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식이 싹튼다. 기술은 보고 듣기만 해서는
몸에 익힐 수 없기 때문에 훔친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야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무조건 동경하고 따라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의 공교육 수업은 실습과 실험 시간을 제외하며 대부분의 과목이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교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민주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주도로 국민 보통교육이 시행되었고 일정 지식이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방법이 보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제교수의 방식이 폐해를 비판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 교육제도가 일정 이상의 효과를 거둔 면도 있어 급작스러운 폐지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제도의 틀과 교육 내용의 괴리다. 학생들이 길러야 할 능력인 A와 이를 실현할 방법인 B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A와 B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교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는 훔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쉽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과 삶의 지혜를 전달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리를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진다. 그러나 훔치는 힘이라는 기초적인 힘을 제대로 체화하며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리 없이 살아낼 수 있으며 숙달도 빠르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정작 공교육 현장에서는 강조되지 않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훔치는 힘을 교육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자기 스스로 체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근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다. 장인을 키우는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모방을 바탕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업계 상식이었다.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며 본인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다. 특히 장인, 예술가들의 세계는 말이나 글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을 움직여 실제로 부딪혀가며 터득해야만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문자화하여 매뉴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의 교육생들을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매뉴얼만큼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내 체화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쳐보며 모방해야 하는 도제식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통 공예나 기타 예술 부문에서는 인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기를 다음 세대로 확실히 전수하기에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에도 속사정은 있다. 제자가 너무 출중하여 스승을 순식간에 따라잡으며 좁은 직업 세계에서 경쟁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쉬이 전수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우수해져도 어느 날 갑자기 교사의 자리를 위협할 일은 없다. 이렇듯 도제식 교육과 일제 교수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례로 본공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기술을 제대로 체화하지 않아 장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품삯도 받지 않고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더해 보훈 본공이라 하여 오랜 기간 가르침을 받은 보답으로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약속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감사의 뜻으로 주인을 위해 더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인과 본공 사이에 괴롭힘이나 억압이 발생하는 듯 권력 관계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옛날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야기에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 되어야만 고향에 방문할 수 있었던 어린 본공의 애완어린 사연이 소재로 종종 등장했다. 물론 말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체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완벽히 전수하며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불안감과 함께 부대끼고 살아오며 쌓인 애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장인 교육 제도의 모순적 현실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한 봄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 꽃도 피고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날들입니다. 짧은 봄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